자, 그 몇몇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문이 결론적으로는 12번 문제가 오답률 9위, 13번 문제 오답률 7위, 15번 문제 오답률 4위, 16번 문제 오답률 2위가 나왔던 문제 세트.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세트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독서 지문의 마지막이었다는 거. 그 1번이고 두 번째, 문제도 쉽지 않았어. 그래서 많이 여기서 버벅거렸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이 문제가 문제를 풀어가는 중간에 있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골 때리고 괴로운 지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어쨌든요, 인문 철학 지문은 인데 일단 그런데 그나마 이 지문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읽었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반성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A어가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 A어의 주장은 뭐 선생님이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나지문 있잖아. 나지문에 나오는 전권 긍정식에 대한 이야기일 때 이 전권 긍정식이라는 단어를 혹시 처음 보셨나요? 처음 보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지문도 18학년도 모평에서 나왔던 지문 세트 내용이거든. 전권 긍정. 참고로 이 문제 풀었을 때 아마 전권 긍정식 얘기하면서 뭐를 같이 얘기했더라? 갑자기 지문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패스. 기억도 안 나는 걸 왜 얘기해. 자, 그래서 전권 긍정식과 관련해서 이제 우선 행크스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얘들아 인문지문이잖아. 인문지문인 걸 빨리 눈치채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빨리 정리하고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서 내용 이해하고 풀어가는 순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쉽지 않은 문제인 건 확실히 맞아요. 자, 보자. 먼저 12번 문제는 A어의 입장을 물어보는 문제고 인문지문이고 내가 아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겠구만 이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맞겠지. 키워드 몇 가지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덕용어라든지 뭐 의무관계라든지 진리적합성 같은 단어들이 등장해 있다. 두 번째, A로부터 추론하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왼쪽에 있는 이 문단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죠. 오케이. 추론 문제는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철학 논리학 지문의 경우에는 예문 자체, 그러니까 지문 속에 제시되는 예시문 자체가 문제 풀이의 키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그 시간 얘기하면서 뭐 과거로 기차를 타고 갔을 때 늦네 안 늦네 했던 그 지문이 있었죠. 그 지문도 결국에는 본문에 나오는 그 지문 예문을 이해했는가가 문제풀이의 관건이었던 거잖아. 그것도 이번에도 똑같이 나온 거야. 자, 세 번째 문제 14번 문제는요. 솔직히 약간 주는 문제에 가까운 쪽에 가까운 이런 얘기인데 자,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고 문제를 먼저 보는 우리의 입장은 14번은 전통적 윤리학자 A어 행크스라고 하는 세 사람의 주장을 나란히 쭉 놓고 정리해보고 비교해보는 문제로군. 입장 정리하라는 문제 아니야. 인문지문의 가장 핵심 문제 중에 하나. 그나마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15번 문제. 이거 어려웠죠. 선생님은 이게 오답률 4위라고 되어 있었지만 선생님은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내가 국어 좀 해요라고 말할 수 있느냐의 어떤 관건이 되는 지문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왜냐? 결국엔 이렇게 긴 지문을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하고 싶어서 가나를 배치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런 문제는 바로 그 핵심을 찌르는 문제야.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라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야. 문장 하나하나에 끌려가지 마시고 세부 내용의 일치불치를 따진다고 문장 막 하나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우에 훈련이 많이 돼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6번 문제의 경우에는 보기의 상황에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겠죠. A라는 주장은 B라는 주장은 C라는 주장은 D라는 주장은 하면서 상충한다 상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 주장을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 주장 이해 못하면 못 푸는 문제가 무려 3문제입니다. 그죠? 정리되어 있고요. 17번 문제 어휘 문제니까 굳이 간단하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가의 1문단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지문인지는 알았으니까 해결해 나가면 되지 뭐. 1문단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은 힘겹게 쓰고 있지만 너희들은 표시를 잘하고 마킹을 잘하고 정리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해. 알겠지? 자, 전통적인 윤리학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하네요. 전통적인 윤리학. 왜 신경을 쓰는 거냐면 처음 나와서가 아니라요.
선지에서 만났으니까 전통적 윤리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는지를 판단해야 했었잖아. 그지? 자, 아무튼 내용 판단해 볼게. 그들의 주요 주제는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오케이. 먼저 도덕 용어를 방금 뭐 하는 거예요? 정의한 겁니다. 그쵸? 선이라든가 올바름 같은 용어를 도덕 용어라고 부른대요. 정리? 그럼 앞으로 선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문장은 뭐로 대치가 될 수 있어야 돼? 도덕 용어를 통한 판단 이렇게 번역과 대치가 돼야 되는 거야. 됐지? 머릿속에 구조 잘 만들어놔?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노력했다. 좋아. 하지만 윤리학은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오케이. 우리는 에이어의 주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아는 말이 나와야 있겠지라고 기대할 수도 있어야지. 그지? 에이어는 뭐라고 했냐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잠깐만 도덕 문장이 자 밑에 써볼게요. 이 녀석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문장을 도덕 문장이라고 불러. 오케이?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런 건 도덕 문장이겠죠? 오케이? 사과는 빨갛다는 도덕 문장이 아니겠죠?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대요. 자,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방금 뭐 했어요? 주장했습니다. 판단해야죠. 오케이, 핵심 주장인 중에 하나야.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데. 그럼 진리 적합성은 아까 뭐라고 썼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었어. 그죠? 맞죠? 참 또는 거짓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고.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도와야 한다라는 문장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야. 계속 갑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이어서 가자. A어는 자 그러면서 A어는 어떤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오케이 지금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중인 것 같아. 그죠? 이 문장을 왜 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먼저 어떤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는데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이거 정했어요. 그 문장의 단어를 통한 검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뜻 그 자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종합적 문장이야. 잠깐만. 자, 종합적 문장. 이건 무슨 뜻인데?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 경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이라는 걸 가지려면 오케이? 이걸 가지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그럼 지금 그 다음 문장에서 자 고급 독해가 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맞아떨어지면 뭐가 된다? 기분이가 좋아.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나는 그런데 이 기분이 좋음이 다음 문장에 힘을 줘요. 오케이? 자 가보자.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봐봐. 주장했다라는 말을 곱하기 2 반복하고 있어. 두 번 말했어. 왜 말했을까? 문제 내려고. 잖아. 알고 있잖아. 이 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인가 봐. 가보자. 우선 오케이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설명했어. 오케이 이거 예스라는 거야. 분석적이지 않다. 설명하죠.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예를 들었어. 예시 선은 A이다. 자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어. 인문 지문에서 예시 싸움은 곧 키워드 싸움이다. 기억하라. 기억해. 자 선은 A다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라는 도덕 문장. 이거 도덕 문장 맞나요? 예스. 선은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도덕 문장 맞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은 분석적이려면 수로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돼, 그렇죠? 이 말이 맞으려면 선 안에 A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근데 이때 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단순 개념이야. 이 안에 무슨 속성이 더 더해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덩어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오케이? equal not 분석적.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 아닌 거야. 결론적으로. 그치?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두 번째, 경험적으로 관찰을 해서 맞고 틀림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오케이? 그러므로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건 또 뭐 이거야? 종합적이지도 아니요. 여기 쓰죠? not 종합적. 이라는 거지. 그래,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끌고 오기 위해서 선은 A다라고 하는 예문을 사용한 거지. 그쵸? 됐어? 자, 어떤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어야 되는데 도덕 문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봤어. 분석적이지도 않아. 종합적이지도 않아. 그러면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는 거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결국 이게 아니면 뭔데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진리적 합성이 없으면 도대체 이 도덕 문장은 뭔데요? 설명합니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이것도 그냥 옆에 쓸게. 이번에도 A어의 주장이니까요. A어가 말하길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이다?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주장 넘버 2.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은 없는 대신에 감정과 태도와 정서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 그럼 당연히 이 다음 문장에서 문장의 순서상으로 설명해야 될 이야기는 뭐야? 왜를 설명하겠지. 예문 가지고 설명하겠지. 됐어? 따라와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야. 자, 도덕 용어를 우리는 도덕 용어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A어 주장은 결론적으로 그거네. 사람들은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고 나는데 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나는. 오케이? 왜냐? 그거는 감정에 대한 얘기니까 구하는 것은 내 감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구형을 하는 거죠. 도덕 용어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우리. 도덕 용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이 있고요. 노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가볼게요. 표현적 용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뭐를 표현하는 세계에 관한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도 있어. 기술적 용법이야. 표현적 용법의 핵심은 뭐예요? 정서를 표현한다는 거고요. 기술적 용법은 말 그대로 세계에 관한 사실을 써낸다는 얘기야. 됐어요? 도덕 용어가 아까 뭐라고요? 선 올바름이라는 용어라고 설명했어. 그죠? 선과 올바름을 설명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것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거나 두 번째 그냥 그렇다라는 말만 된다는 거야. 예문 들어가죠?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 또 예문 싸움이야. 그렇지? 예문 도둑질은 나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당연히 옳고 그름에 대한 문장이 아니겠지. 오케이? 이 녀석을 첫 번째 사실 기술로 생각해보자.
사실기술이면 무슨적 용법이야? 다른 말로 번역해. 기술적 용법이지. 기술적 용법은 아까 뭐라고 했었지? 무슨 감정을 담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술한 것뿐이지. 그럼 사실을 기술한 것뿐이니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겠지라는 얘기야. 듣고 있어? 그리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이고요. 참고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는 도덕 문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어디 갔어?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요. 두 번째,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오케이, 경험적으로 가능해져. 경험적으로 단어를 자꾸 까먹네요. 검증 가능이. 됐죠? 계속 갑니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덕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두 번째 이 녀석을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해보자. 무슨적 용법이야? 자, 이거는 무슨적 용법? 기술적 용법이고요. 이 녀석은요, 표현적 용법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문장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이거고 B가 있는 대로 가지 않지. 이것도 일종의 장난질이야. 그러니까 문장 순서에서 분명히 순서는 표현적 용법 다음에 기술적 용법을 설명해 놓고는 실제로 사례는 기술적 용법을 먼저 설명하고 표현적 용법을 설명한다. 헷갈림을 유도하는 거야, 이건. 이 정도에 흔들리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다시 반대로 도덕질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지. 그치? 그럼 이건 당연히 도덕 문장 맞죠? 왜냐하면 도덕 용어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었으니까. 됐죠? A어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와 같은 말을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야, 중요한 말을 해줬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 도둑질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결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러는 게 나는 기분 나빠. 난 네가 그러는 게 싫어 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얘기야. 됐나? 그래서 그의 주장대로라면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참고로 지금 이건 뭐 말하는 거야? 한계를 설명한 거고요. 그쵸? 왜? 도덕 문장 독립으로 존재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 왜? 누군가의 감정일 테니까. 그치? 그럼 이거 한계. 하지만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기도 하지만 윤리학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어. 한계와 의의 설명하는 문장이었네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A의 주장을 읽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온 순간 나지문을 읽으러 가기 전에 뭐 하면 좋을까요? 판단 들어가면 되지. 오케이? 자, 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나요? 있었잖아. 12번 문제. 해결하러 가볼까요? 1번 선지부터 고.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자, 기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검증이 가능했었죠. 문장 그대로잖아요. 이 문제는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아니, 1번도 무려 11%야. 1번 선지 방금 우리 읽었던 선지도. 왜? 지문 다 읽고 여태까지 많은 독서 지문을 헤쳐왔잖아. 마지막 지문이야. 지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치면 안 돼요. 컨디션 조절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한 세트 한 세트를 따로따로 할 때는 할 만한데 왜 시험 보면 점수가 망가지는가? 이것도 연습이 대상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70분 동안 집중력 유지하기 훈련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육모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완본 형태로 공부해라. 뜯어 풀지 말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한 세트 단위로 풀어버려야 돼. 알겠죠? 세트 단위로 문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길게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세트를 분리해서, 오케이? 그것들을 시간을 압박감을 자기가 풀 수 있는 베스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빠르게 잡아놓고 풀어야 돼. 그렇게 연습하는 거야. 알겠지? 일부러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 시험에 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2번.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아니, 표현적 용법이 정서니까 정서가 감정 아닙니까?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닌가요? 됐죠? 문제 없죠? 2번도 오케이. 3번.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을 때. 자, 의미 관계를 통해서 검증하는데 이때 막 주어가 어쩌고 서술어 어쩌고 어쩌고 말했어. 지금 이거 무슨 문장이야? 분석적 문장이잖아. 오케이? 분석적 문장이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같은 말이잖아. 그 말이잖아. 선생님 지금 방금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원리를 동원했지? 대치. 그지?
주어와 서술의 의미를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문장을 검증하는 걸 우리는 분석적으로 한다. 분석적이라고 아까 어디다 써서 또 이건 그렇지 단어를 통해서 검증한다고 말했지만 이게 문장 관계를 통해서 기술하는 거였으니까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을 확인한 것뿐이야. 4번 넘어가자.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야, 선재 진짜 잘 만들지 않았냐? 잘 만들었지. 감탄하면 안 돼. 야, 들어와. 왜 자꾸 어디가? 빨리 돌아와. 잠이 오면 잠깐 일어서. 알겠지?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봐봐. 자, 도덕 용어의 용법은 자, 봐봐. 도덕 용어의 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다 맞잖아. 근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자주 또 틀리면 안 되는 그거 맞는 문장 사이에 틀린 구조나 송 집어넣기. 이거 선생님이 1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작년부터 얘기했었지. 그지? 또 썼잖아. 사실의 종류에 따라. 이게 틀렸잖아. 괄호를 묶어보세요. 사실의 종류에 따라가 아니라 얘들아 사실을 기술하는 것만이 기술적 용법이고 사실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게 표현적 용법이잖아. 사실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용법이 두 가지인데 정서면 표현적, 사실이면 기술적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실의 종류가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와? 틀린 구조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야. 근데 이거 안 보이게 잘 숨겨놨어요. 진짜 잘 숨겨놨어요. 됐어? 오케이. 문제 포인트 잘 잡아놓으시고 5번 도덕 문장의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기인한다. 그렇죠? 여태까지 진리적 합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게 기술적 용법이고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것뿐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뒤 문장의 예시를 통해서 밝히려고 했던 핵심이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지. 됐나요? 자, 12번 문제 얘기를 했고요. 13번, 14번도 아니 14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어떻게 부분적으로 뜯어낼 수 있지만 약간 오버스러우니까 일단 나지문을 정리하고 다음 지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나지문 넘어가 볼게요. 가자. 목 아파. 얍. 나만 시간 잘 가지. 나는 지금 시간이 너무 잘 가서 죽을 것 같아. 자, 뭐 했다고 30분 지나왔어 벌써. 자, 가자. 나지문.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논리학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윤리학을 비판한 얘기가 될 거래.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아니겠냐? 당연한 거 아니겠니? 가자.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주는데요. B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같은 논증을 우리는 전권 긍정이라고. 반가워요. 너 어디서 우리 본 적 있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전권 긍정식.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뭐랄까 여자들과의 혹은 남자들과의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이런 멘트를 정말 잘 쓴다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라고 하는 자, 그거 맞냐? 선생님은 그쪽 계열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건 되게 부럽긴 해. 이성한테 혹은 이성이 아니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어. 선생님이 극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을 쉽게 거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야.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지? 처음 오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은 가슴에 쌓아놓고 꺼져 이 새끼야 하면서 뭐 뜯어내는 이쪽의 계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무슨 승질나는 일 있으면 빨리 빡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고 뒤끝 없이 깔끔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건데 선생님은 이게 스스로가 불만이고 와이프가 제일 불만이 접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요. 그래요. 우리 만난 적 있는 대상입니다. 만난 적 있어야 돼. 반가워요라고 말해야 되죠. 자, 전권 긍정식이 뭔지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P이면 Q이다. 그리고 이때 P이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참이라면 자연스럽게 Q이다도 뭐가 된다? 참이다. 그래서 이때 이 녀석 P면을 뭐라고 불렀어? 전건이라고 불렀고 이 녀석을 뭐라고 불렀어요? 후건이라고 부르면서 막 분석했었잖아. 그래서 전건이 긍정되면 후건도 자연스럽게 긍정되는 것을 전건 긍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지? 맞아?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뒤에 당연한 얘기 또 하죠. P면 Q이다와 P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지. 오케이, 좋아.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는 자, 잘 봐.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이퀄 A하는 경우지. 무슨 일이 벌어져?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어. 자, 이 말하고 있어, 이 말. 이 말을 왜 끄집어내는가를 잘 봐야 돼. 요걸 이해하는 순간 이 지문이 동목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 그럼 봐봐.
조건문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되면 이퀄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 않다. 다른 말로 번역해.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지. 자, 나왔네요. 대응쌍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풀었니? 선생님은 여기서 많이 시간을 들였어요. 실제로 선생님도. 뭔 소리야 갑자기. 근데 알고 보면 별말 아니야. 얘들아, 단독으로라고 하는 건 P다. 조건문의 부분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예문도 들어줬잖아. P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P. 이거 P야. P 얘기하는 거야. 즉 P다는 단독이잖아. 오케이? 근데 P이면 Q이다에서의 어떤 조건문의 일부로 들어간 P가 되면 이때는 이 P는 감정일 수가 없대.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면 안 되지. 분명히 무슨 짓을 할 거야. 예문으로 설명해 주겠지. 따라가면 돼. 귤은 맛있다로 얘기하잖아. 당연하게 나옵니다. 귤은 맛있다. 예문 싸움으로 적용시켜봐. 오케이? 자, 귤은 맛있다가 단독으로 그냥 P다가 이게 그냥 P야. 귤은 맛있다가 P라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단독일 땐 감정태도 맞지. 난 귤 좋아해. 라는 뜻이잖아. 문장 읽어봐.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됐어. 맞지? 귤은 맛있다가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조건문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 지금. 그럼 이때 그 조건문의 일부가 된 귤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포함하지 않지? 감정이 아닌 거야. 됐어?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에 전권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뭐가 생긴다고?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어떤 문제의 원인이야. 문제 상황이 벌써 벌어졌어. 뭐야? 비판점이잖아. 비판점은 핵심이지. 그렇지? 이걸 읽어내느냐야. 오케이? 아니 아까 A여 씨께서요 도덕 문장은 감정이야 라고 말을 했거든. 근데 그 도덕 문장을 조건문의 일부로 넣어보면 감정이 아니어야만 하더라 이거지. 그런 차원에서 당신의 주장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문장인 거야. 된 거 맞아? 오케이? 자 따라가봐. 그래서 전권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 나왔네. 기억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야. 그렇지. 이게 바로 기억의 문제에 해당하는 거야. 윤리학자들이 설명하죠. A여 씨, 도덕 문장이라는 건 참고시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말하는 것이라면서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허무하지, 그죠? 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네, 그렇겠죠. 라고 말했더니 아니던데요. 전권긍정식이 참인 건 아시죠? 네. 전권긍정식의 조건문이 됐을 때, 즉 귤은 맛있다가 감정이 아닌 상태도 나오던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라는 거야. 됐어? 오케이? 자, 전권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 자, 두 번째 예문. 표절은 나쁘다. 이해해. 얘들아 이해해야 돼. 그러면 P가 표절이야? 이 문장에서의 P는 표절입니까? 아니죠. P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표절은 나쁘다. 오케이? 표절은 나쁘다는 분명히 A어의 문장에 따르자면 감정이라고 말했어. 정서이고요. 태도입니다. 됐죠? 근데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조건문이 됐을 때 그건 더 이상 얘는 감정이 아니야. 그냥 조건이니까. 됐죠? 그래서 근데 이 문장은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이거든요. 맞지? 다시 말에 따르면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죠.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위 논증은 뭐다?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이니까. 감정이 아니니까. 됐죠? 표절은 나쁘다라는 말을 증명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러므로 A어의 윤리학 주장을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든. 그치? 그러면 당신 말이 맞으려면 이게 틀려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나요? 그런 거야. 그치? 이게 틀렸을 리는 없고. 두 번째, 전권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 그렇죠? 당신의 주장을 따르자면 여기에 나오는 요 P면에서 이 P면에 P다는 도덕 문장은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쟁점이 있고 이 쟁점에 대해서 행크스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자, 다음. 이게 1문단이었고요. 2문단. 그럼 이 문단에 대한 누구의 해법? 행크스의 주장 해법이 나오는 거지. 아, 글의 흐름이 어떤 거야 지금? 계속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선생님도 솔직히 막 지능지수가 되게 높은 사람은 아니야. 선생님도 그냥 노력형 둔재에 속하는 쪽이거든. 그래서 계속 되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 여러분은 어때요? 쭉 따라와서 그러면 행크스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아, 에이어가 뭐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에 일반적인 윤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뭔가 오류점이 있어. 그거를 행크스가 커버 쳐주려고 하는 건가 봐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겠지. 됐죠?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서로를 막 비판하고 까대고 그러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따라와. 행크스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A가 나오잖아. 이걸 이해하는 게 또 관건인 거지 그러면. 먼저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오케이. 그의 주장은 뭐예요? 어떤 대상에 중요한 말이야. 속성이라는 말을 부여하는 식으로 먼저 우리는 이해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예문 여기다 써볼게요. 표절은 예문 나쁘다라는 예문으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요. 감정이 아니라 뭐야? 표절이라는 단어에 나쁘다라는 속성을 집어넣는 작업인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표절은 나쁘다는 속성이 포함됨. 됐지? 오케이? 계속 가봐.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야. 다른 말로 얘들아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조건문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든이라는 말이겠지. 둘 다 뭐든 무슨 적이다? 일단은 어디다 썼어? 새로 쓰자. 판단적이야. 오케이? 판단적이 되고 이때 판단적이라는 말을 다시 설명해 주지. 판단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이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데 판단적이라는 말은 속성 부여가 본질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속성 부여는 문장의 본질이며 핵심이다. 문장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됐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고질 수 있지. 왜? 판단적이라는 거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잠깐만. 그러면 행크스는 커버를 친 게 아니라 돌려간 거네? 그렇지 않냐? 됐지? 완전히 대응상이 나와버렸잖아 지금. 됐어요? 거리가 멀어. 그렇지? 거리가 머니까 힘든 거야. 그러면서 이런 설명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문장 나와요. 다음에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봐봐.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는 거야. 자, 보이죠? 대응상이잖아. 찾았었어? 요 대응상을 이해하는 거야. 그쵸? 기억에서 문제 제기한 것을 커버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새롭게 펼치는 거였네. 무슨 감정 그런 거 아니고 단어는 속성 부여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논리적으로도 내 말은 맞는 거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P면 Q이다에 포함된 이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가 다른 건 무언가? 둘 다 속성 부여라면 다른 게 없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가령 이번엔 또 귤은 맛있다를 또 들고 왔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귤은 맛있다. 귤 되게 좋아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는 조만간 어디서나 귤 재배, 어디서나 바나나 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고요. 바뀌고 있죠, 실제로도.
지금 남해안 지방도 이미 넘어왔고요. 대구까지도 아마 사과 재배, 아니 사과란다 미쳤나봐. 그 귤 재배가 쉽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먹기 힘들어지는 과일은 뭐? 실제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과일이잖아. 한 10배 올랐던데. 사과. 요즘 최근에 너희들 사과 먹은 적 있어? 잘 없지. 사과가 흔해 빠져서 아무 데나 지나가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게 된 거야. 지금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서 강원도밖에 안 되고요. 참고로 선생님이 이거 언제 배운 줄 알아? 고등학교 때 배웠다. 고등학교 때 기후변화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가 더워지면, 그때 사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 이 사과의 재배 적합 온도가 몇 도니까 강원도로 가게 될 거야. 지금 사과 많이 먹어도라고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 아,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야.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지. 참고로 그분은 나중에 선생님 모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셨더라고.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야, 확실히. 시야가 달라요. 수업도 진짜 열심히 해주셨는데 맨날 선생님처럼 막, 선생님처럼은 아니야. 선생님처럼 아니고 되게 선생님보다 훨씬 열심히 계속 막 사탐, 요즘 말로는 사탐 선생님이거든. 한국 지리 선생님이셨는데 매주 자료가 나와. 매주 막 지도 막 새로 그려주고 막 계속해서 뭔가 주셨어. 그리고 그 선생님 수업만 잘 듣고 있으면 점수도 잘 나와.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던 반면에 이제 이런 선생님도 있었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고. 자, 아무튼 간에요. 그래서 문장 요 일단 말했구나. 그렇지? 자, 조건문에 포함되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대. 오케이? 선호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는 않아. 다시 말해서 두 번 말하기,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지금 세 번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는 것 뿐이었네. 속성 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오케이? 속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어느 상황에서든 동일한 조건을 지닌다. 라고 설명하고 싶었던 거네요. 됐죠?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이해를 했으면 이제 12번 아까 해결했으니까 13번부터 나머지 문제 쭉쭉 정리를 한번 해보지요. 자, 가자. 방금 읽었으니까 13번부터 그냥 순서대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론해봅시다.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이건 P죠, P? P는 판단적이지 않다고. 뭔 소리야? 여태까지 계속 판단적이라며. 그죠? 1번 선택한 사람은 반성하셔야 되고요. 2번.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 참 거짓이야? 아니라니까. 어느 경우에든 판단적.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며. 3번.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에는 속성을 부여하는, 아니라고. 속성 부여하는 거 3번 얘기했어요. 쉽지 않니? 이해하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지. 근데 정답률이 얘도 몇 %였냐면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가 정답률이 36%짜리 문제예요. 왜 어렵게 느껴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머리가 좋거든? 이건 슬프지만 인정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은 뇌세포가 감소하는 중이고 여러분들은 뇌세포가 늘어나는 중이거든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의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오케이? 선생님 어머님께서 최근에 나이가 60 넘으셨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름 바라보시는데 최근에 자격증을 하나 따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셨어. 선생님은 그 옆에서 이제 컴퓨터 클릭하는 법도 알려드려야 되고 막. 어머니 이것을 클릭이라 하옵니다. 그래서부터 설명을 시작하는 거야. 클릭하세요. 그러면 막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셔요. 진짜로. 잘 잡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치, 이해 안 되지 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선생님도 언젠가 그런 나이가 되겠지.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걸 따라가지 못하는 나이. 그런데도 어떻게든 뭐다? 해낸다. 그건 뭐다? 근성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아버님이나 어머니한테 그런 근성을 배워요. 여러분들도 그 근성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물고 늘으셔야 됩니다. 네. 갑자기 또 근성 얘기로 돌아갔네요. 자, 3번까지 아니었고요. 4번.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아니야. 속성이랑 무관할 수가 없어. 그럼 봐봐. 결론적으로 13번의 핵심 뭐였냐면 헬크스의 주장이 속성 부여고 언제나 속성이라는 걸 알았느냐라는 문제였던 거네. 그러면 답이 보이는 거지. 5번으로요. 오케이? 자, 미묘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늘어났어. 힘내야 돼. 근성 가지고 싸워내야 돼. 알겠지? 5번이 답이야.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 자, 봐봐. 속성이라는 단어가 대놓고 나와 있으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 잠깐만, 이때 나쁨을 다른 말로 번역해 보세요. 나쁨은 뭡니까? 나쁨은 뭐였어요? 속성이잖아. 그 말이잖아.
다시 바로 생각해봐. 표절에 속성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치? 조건문일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속성은 속성이다. 라고 설명했던 게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거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13번 문제 해결했고요. 14번 문제는 편안하게 갈 수 있을걸? 맞지? 진술 1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도덕적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윤리학자는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는 옳다라고 주장했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있으니까 찾으려고 노력했던 건데 안 보였다는 거야. 근데 A연은 뭐야? 옳지 않다고 주장했대. 잠깐만 질문. 옳지 않은 게 맞을까? 좀 약간 미묘하지 않니? 이걸 말한 적은 없거든.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을 봤을 때 좀 미묘하게 뭐 그렇다 아니다를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럼 본데 보통 얘들아 앞이 세모면 뒤는 X잖아. 우린 알잖아.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말이네. 오케이? 됐죠? 그럼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자 옳지 않다는 옳지 않다는 미묘한 선지이긴 하지만 뒤쪽은 맞는다. 이렇게 판단하자. 말이 좀 이상하겠네 방금. 오케이? 2번 됐고요. 3번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이것도 대치시키면 되잖아.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 어디다 썼니 나 이거?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다른 말로 뭐로 번역해? 진리적합성이잖아. 그럼 봐봐. 도덕 문장은 진리적합적이다 라고 말한 거니까 A연은 No! 라고 해석했을 거고 헨카스는 Yes! 라고 했겠지. 바로바로 보이죠? 자, A여 아나 왜?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아니니까. 쉽지? 근데 4번 헨카스는 맞아. 속성이 본질이기 때문이지 라고 설명했겠죠. 됐고 5번 전권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 번역해. 자, 또 얘도 대치시켜봐. 괄호 묶어봐.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야? P. 그냥 P야 P. 오케이? 전권긍정식의 P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맞을까? 다르게 본 사람도 있고 아니게 본 사람도 있어. 그쵸? 자, 먼저 A요. 옳다. 도덕 문장은 전권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너무 쉽네.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되게 어려울 것처럼 했지만 참고로 이것도 난이도 조절한 문제 맞지? 왜? 이게 전제 조건이고 주장의 핵심이었으니까 쉽네. 이렇게 되는 문제. 됐죠? 오케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는 말을 본자마자 이건 이미 글러먹은 문장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헨크스는 옳지 않다고 주장할 거야. 왜냐면 둘 다 내용 차이는 없어. 그냥 속성을 부여하는 것 뿐이니까 라고 설명했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14번 문제 해결했고요. 15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15번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 완전히 노리고 만든 문제야. 기억이 뭐였지?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의 발생의 포인트는 뭐였죠? 차이가 발생했다. 뭔 차이가 발생했는데? 단독으로 들어가는 P와 조건문의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P는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건 얘랑 얘가 같지 않은 거잖아. 이때 P랑 이때 P가 다르니까 이것이 옳지 않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논리식을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 당신의 주장에 따르면 P는 감정이어야 되는데 얘는 감정이 아니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라고 비판했던 거잖아. 이거 이해됐어? 그걸 이해한 상태여야만 이 문제는 정말 어렵게 잘 맞췄어요. 봐봐. 1번. A여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권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기억은 A여에 대한 비판이 된다. 그래요. 기억은 A여에 대한 비판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 또 똑같은 패턴이야. 큰 문장에서 그 핵심은 다 맞아. 이 문장은, 이 얘기는 A여에 대한 비판이야 라는 건 맞아. 근데 괄호나 밑줄 쳐봐요. 전권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타당성을 부정당하니까 문제인 거잖아. 그리고 심지어 얘는 근본적인 문제조차 아니에요. 왜 엉뚱한 데 힘을 빼고 있어? 그렇지? 약간 이런 식의 비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왼쪽 새끼 손톱 밑에 점이 있네요? 저것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오케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이제 상처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죽음의 원인은 아닐 것 같은데 심장이 멎은 거랑 샘톱 밑에 점이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약간 극단적으로 좀 비유한 건 맞지만 어쨌든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그게 맞아 보이는 건 같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P가 다르다는 게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엉뚱한 데 포커스를 잡았으니까 답이 1번이지.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왜냐?
큰 문장이 맞거든. 우리는 빨리 풀고 싶잖아. 급하잖아. 그러니까 A어의 윤회학 견해가 옳다고 말하면 기억은 비판이 되는 건 맞거든. 중괄도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 드렸어요. 문제 풀 때 뭘 따지라고요? 중간에 있는 이 서술어의 수식어 부분, 관용어 부분, 부사어 부분, 그치? 이런 것들을 잘 따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잘 보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를 이번 용모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군모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거야. 알겠지? 신경 쓰고 사설 풀 때도 잘하는 거에 너무 매이지 마. 알겠지? 사설 문제는 문제를 찍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큰 돈 받아가면서 연구하는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이걸 모든 문제가 이만큼의 훌륭함을 가지진 않는다고 선생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못 만드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기출은 귀하게 쓰시고 여러 번 만드시고 기출이 닳고 닳을 때까지 쓰시고 사설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러한 준거를 바탕으로 이 문제의 답의 포인트가 이렇게 나온 건데 뭐 이게 답이었어? 에이 넘어가.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알겠지? 자 2번 기억에 따르면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어. 이거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네 말이 맞다면 이게 감정 표현이면 얘는 감정 표현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 문제였던 거잖아. 차이가 발생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이번 오케이지. 3번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내용이 일치해야지. 그렇죠? P면 Q이다, P다 이 두 개가 맞아야만 Q이다도 맞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두 개가 달랐잖아. 4번 기억은 도덕 문장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납득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선호가 뭐였는데? 감정 상태, 정서적 의미잖아. 같은 말이야 그냥 같은 말이잖아. 이 상황은 똑같이 판단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5번 도덕 문장을 판단적으로 보는 이론에 따르면 판단적으로 보는 이론이 뭐였죠? 얘잖아요. 그럼 얘는 애초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지. 모든 것은 속성부여니까. 되셨나요? 오케이. 15번 문제였습니다. 16번 문제. 보기 문제 나왔지? 그럼 뭐라고? 보기를 판별하고 넘어가라고 말씀드렸어. 오케이? 보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가자. 자선은 옳다라는 P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P라고 쳐보자고요. 옳다니까요. 도덕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선에 대한 찬성이고요.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태도를 표현한다. A요, 이기지 지금?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잠깐만. 봐봐.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냐? 이건 A의 주장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봐봐. P이다라는 것은 태도야. 그런데 P면 Q이다는 뭐라고 설명했어? 태도에 대한 태도래요. 새로운 설명 방식이다. 그치?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보세요.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거짓이 있다 없다? 없다. 잠깐만. 참거짓이 없다. 다른 말로 번역해 주세요. 진리 적합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A어의 주장에 찬동하는 사람 주장이겠구나. 라고 예상해야겠지?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야. 자선은 옳다면 자선은 옳다라는 문장. 오케이? P면 Q이다. 그리고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응할적이다. 뭔 소리야? 봐봐. 자선이 옳다면 봉사도 좋다. 자선이 옳다면 옳다는 것은 감정 상태 나 긍정한다. 근데 이 전체를 부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엔 얘도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네. 그 말이네. 그래서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라는 말이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래.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A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는 뜻이잖아. 단순하게 말하자면. 오케이? 새로운 용법으로 설명했죠. 태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자. 참 논리학자들이 참 말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난 여전히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잠깐 봐봐 얘들아. 아까 문장에서 우리가 핵심이 뭐였냐면 무슨 주장과 상충하고 무슨 주장과 상충되지 않고 이런 거니까 우리는 이 글의 핵심이 뭔지는 이제 이해했어. 그지? 첫 번째 A어의 주장 진리적 합성 없다. 태도 정서다. 윤리학자들의 주장 뭐라고? 당신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나도 아직 물론 답은 모른다. 행크스의 주장?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속성부여하는 건데 라고 하는 거다. 지금 맞아요. 네 번째 보기는 태도에 대한 태도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A어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지. 그걸 이해하면 문제는 쉬워. 1번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누구? A어.
자, 다 필요 없어. 보기의 주장은 상충하는 거니? 아니지. 상충은 서로 충돌하는 거니까 1번이 답이네. 뭔지를 이해하면 풀리는 문제. 됐지? 근데 2번 보세요.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여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주장. 이거는 전권 긍정식을 근거로 들었던 뭐 윤리학자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들의 주장했다면 이 보기의 주장은 상충하는 게 맞겠지. 오케이? 3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된다. 객관적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전통적 윤리학? 다시. 그럼 전통적 윤리학은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겠지? 하네요. 네. 됐죠? 네 번째.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 이거 누구 주장이야? 선호. 좋아해. 안 썼냐? 이거 드립 치려고 준비했던 건데 저 드립을 안 썼네. 좋아해요. 그거. 아무튼 선호 말하는 건 정서 감정이잖아. 그치? 그럼 A의 주장이야. 그죠? A의 주장은 상충하지 않겠죠. A가 편드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 화자의 정서를 표출함으로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주장. 이거 완벽하게 누구 주장? A요. A의 주장에 상충할 리가 없지. 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보기 문제들을 무조건 놓고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 것. 그러니까 뭔지 이해되면 풀리는 문제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건 이거야. 제한된 시간 안에 도대체 이 새끼를 어떻게 이해하지? 하면서 막 급하다고 막 넘기지 말고요. 한 문장 한 문장 잘 씹어 드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연습을 통해야만 하는 일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에드클래스 자료에도 자꾸 무슨 빈칸 채우기 같은 거 주는 거야. 해보라고. 제발. 그게 수특 지문이니까. 알겠죠? 문제만 드립다 푸지 마시고요. 그거? 자, 17번 문제는 제시하다 답을렸다 뭐 이 정도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네. 자, 여기까지 제일 어려운 지문이고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는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숨만 좀 돌리고 뒤쪽에 문학이 아마 아버지의 땅을 살짝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랑 시간이 허락하면 그 화법 작문이랑 언매에서 오류 포인트 좀 잡아드리고 그것까지 한번 해보자. 시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자고.